자,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 또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매청심록. 좀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려웠던 이유는 인물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자,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 관계 파악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인물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그냥 호칭하고 호칭 짜맞춘다 절대 안 돼요. 실제로 호칭이 겹치는, 여기에도 보면 상서라는 호칭이 겹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호칭이 겹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연결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물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일단 소설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면은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는 이렇게 탁탁 쌍따옴표, 큰 따옴표 찍혀있는 부분, 서술은 그렇지 않은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자, 서술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술자의 설명에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서술자의 설명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호칭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호칭이 서술자에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저, 첩, 소자, 짐 이런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서술자가 부여하는 호칭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서술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호칭. 물론 이제 이 호칭은 대화에서도 중요하죠. 대화의 호칭보다 이 서술자의 호칭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설명하는 것이 뭔지가 중요해요. 서술자는 결국엔 갈등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갈등 관계가 대화와 대화로 이어진 고전소설은요, 쉬운 고전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랑 누가 야 임마 왜 임마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은 누가 봐도 그건 잘 해석을 해냅니다.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건 갈등 관계가 서술 부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서술 부분에서 전하는 갈등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서술자는, 고전소설에서 서술자는 무조건 전지적 작가예요. 왜냐면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물론 이제 문자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걸 읽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고요. 전기수 또는 강사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책 읽어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읽어주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향유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읽으면서 향유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향유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모든 걸 다 설명해줘야만 이해가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썰 푸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1인칭 주인공의 시야 외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해주게 되죠. 그래서 갈등 관계에서 인물의 이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 부분에서만 이면 정보가 드러나거든요. 대화에선 절대 안 드러나요. 그러면 이면 정보를 서술한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속내는 어떤지, 그래야 정확한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화에서 만약에 서술에서 2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화에서도 2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화에서 또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호칭 말고도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자. 대화에서 큰 따옴표로 연결된 문장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화자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화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은 인물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일단 인물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써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매청심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안해요. 수매청심록 보면은 처음에 첫 문단에 인물이 너무 많이 제시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태우는 상의 계모고요. 노왕은 주태우 아래에 있는 소생, 주태우의 소생이고요. 그 다음에 군주는 노왕의 딸입니다. 물론 이제 소생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주태후와 군주가 서로 이렇게 좀 위에 아랫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먹는다는 걸 확인하면은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죠. 주태후가 상의 계모예요. 그리고 노왕이
주태후의 소생이고요. 군주는 노왕의 딸입니다. 딸이에요, 딸. 군주라 그래서 무조건 뭐 왕이고 다 남자고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태후가 군주를 많이 사랑했대요.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주태후가 어쨌든 노왕을 낳을 때 남편이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노왕, 군주. 그래서 주태후가 군주를 사랑했대요. 막 아꼈대. 이날이라고 나와있나요?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주에게는 보모라는 조력자가 있고요. 중백을 봤어요. 보모 있고 중백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다. 긍정적인 평가죠. 그래서 지금 군주가 중백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모를 시켜서 누구 집 상공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명을 받들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중백이더이다 라고 해서 군주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태후에게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할머니 나 얘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래서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쭙니다. 주태후가 상의 계모인데 상을 알현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알현하는 건 임금을 알현하죠. 우리가 지금 상이 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상이 왕이라는 표현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상이 또한 대어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약간 그 왕의 엄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그 항상 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알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태후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중백을 불러서 혼인하라고 합니다. 상이 중백을 불러서 야, 너 내 어머니, 계모지만 어머니의 손녀와 결혼하렴 이라고 했더니 중백이 안 돼요. 그래서 거절해요. 저 진짜 안 돼요. 한사코 사용합니다. 그러자 상이 실랑과 태후를 불러서 우격다짐으로 택일합니다. 날짜를 하루 잡아요. 그게 5월 순희였대요. 5월 언제쯤에 결혼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나머지 대충 다 알겠어. 뭐 중백이도 나왔고요. 했는데 여기서 상이 실랑과 태후를 부른다는 거. 그래서 물음표죠. 저는 이럴 때 옆에다가 실랑, 태후 써놓고 물음표 해놔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누구야? 라고 하면은 요즘 나오는 고전소설의 특징인데요. 요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고전소설들은요. 인물 정보를 뒤에서 알려줘요. 이름부터 먼저 그냥 툭 까놓고 저 나중에 이 인물이 어디서 연결되는구나를 알려줘요. 그래서 다시 위로 와서 짚어주게 하거든요. 자, 일단은 실랑과 태후를 불러서 우격다짐했다 그랬는데 이 태후라는 표현 여기도 나왔었잖아요. 주태후. 근데 상이 중백한테 너 얘랑 결혼해 그랬는데 중백이 괜찮아요 싫어요 라고 했는데 상이 갑자기 자기 계모 불러다가 우격다짐으로 택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거절하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얘한테 우격다짐으로 택일한다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쳐봐.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대화 상황을 읽으면 이 태후가 주태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호칭만 가지고 같은 인물이라고 이제 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금물입니다. 호칭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컨드예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요. 먼저 갈등 관계부터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쨌든 실랑과 태후는 지금 상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실랑과 태후가 어떤 연관을 가진 사람인지 봅시다. 실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오르리요. 얘네 둘을 불러서 우격다짐했는데 실랑이 부인에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후라는 사람은 아마 실랑의 부인일 거예요. 실랑하고 태후가 결혼한 사이니까 이 부부를 불러다가 지금 우격다짐으로 날짜를 정한 거겠네요.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중백의 부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부모를 불러서 날짜를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볼게요. 부인이 첨음 오열하여 말하기를 첨음이죠? 침음이네요. 침음 오열하여 말하기를 슬프게 침울하게 오열합니다.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자, 이런 상대적인 호칭들은 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니까 절대적인 이 서술 부분에 있는 호칭이 중요해요. 그래서 첩의 뜻이 매우 복잡합니다.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쳤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상의 뜻을 안 듣는 거다? 이 상이 지금 결혼하게 하려고 쟤네 둘을 데리고 왔는데 결혼을 하게 하면은 상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가 되는 거잖아요. 기망하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결혼이 있구나 얘가. 실제로 뒤에 보면은 오소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결혼이 있구나라는 거 뒤에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물음표 쳐놓고 뒤를 쭉 읽어주면 돼요. 현요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패하지 못하나이다. 부부가 되면은 왕이 명령해서 이혼하게 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요가 중백에게로 간다. 지금 중백이는 혼인할 사람이 정해져 있구나. 현요라는 인물하고 혼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를 하면 현요가 중백에게 가는 요 성례를 하면은 상을 기망하게 되는 거죠. 상은 지금 얘랑 결혼시키고 싶으니까. 오케이?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잘 안 보여서 여기로 볼게요.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자, 영윤 누구예요? 좌영윤 이중백. 지금 중백이 영윤이라고 표시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장부예요. 대장부야. 사내 대장부야. 그래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린다.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 누구예요? 이게 현요겠죠. 를 버리고 어찌 상명, 상의 명령, 너 얘랑 결혼해라는 중배가 너 군주랑 결혼해라는 이 상명을 지켜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상명과 신의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가 상명이 될 거고요. 여기가 신의를 지키는 게 되겠죠.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약에 현요와 결혼을 하게 되면 만사의 혐의가 없어진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 그죠? 결혼 끝났으면 이제 군주랑 결혼을 시키려고 막 상이 막 명령하고 막 데려다 막 자꾸 우격다짐하고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군주의 은혜를 받고 끊어 현요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그래, 결혼하면 상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요의 연연약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현요의 나이에요. 자신의니까 현요 자기 나이가 지금 태후 부인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말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 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 하거든 소조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면 좋겠다. 원래 생각했던 이 정해진 처를 임의로 알아 해요. 임의로 이렇게 좀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요. 중백이가. 그리고 중백이가 군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조의 일신이 제 마음을 평안히 할 것이다. 소조는 여성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소조는 이 말하고 있는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 있는 이 상대적인 호칭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조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한다. 일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 소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백이가 군주를 가까이 하고 얘를 이제 쳐내면 얘가 조용한 데서 마음을 이제 잘 달래면 어떻게 된다?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어진다. 이 왕의 가족, 어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왕의 의사를 어의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고 어가는 왕의 가족이 간섭하는 바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어도 죽지 않는다.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저가 차라리 그냥 혼자 살면 과부가 되더라도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대충 이건 알겠는데 지금 실랑이랑 태우가 누구냐는 거야. 계속 한번 볼게요. 실랑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옳게 여기지만 현요에 붙인 오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했던 몽중사 꿈속에서 현요에 붙인 오상서가 있어요. 오상서가 이 신랑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혼시켜야 돼요 라고 꿈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이에 수매정에 가서 여기 잠시만요.
이게 수매정에 가서 현효를 만나서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부인의 말씀이 방금 위에 나와 있던 상술한 부분이죠. 위에 나와 있던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모탈이이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 현효를 만났어요. 오현효겠네요. 오상서의 딸이니까요. 오현효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내 아내가 그러는데 이거 너네 결혼하면은 왕도 일단 건드릴 순 없거든. 근데 너네 둘 다 죽을 거야 아마. 이혼을 시킬 순 없지만 둘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백이랑 그냥 군주랑 결혼하게 하고 너 그냥 과부로 살렴 이라고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소저가 부끄러워하면서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다. 숙모 지금 아마 아까 전에 나왔던 태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신랑의 부인.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다 했다. 오케이. 당신 그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말을 마치고 천연자약하니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숙부와 숙모 둘이 결혼해 있는 거죠. 그렇죠?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여기가 결국 맺어졌어요. 이런 슬픈 스토리. 그렇죠? 중백이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을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네요. 뭐 어쨌든 이중백이 군주를 막 멀리합니다. 군주가 그 연유를 알아내요. 그래서 주태후와 천자에게 고변합니다. 이 군주가 중백이랑 결혼했는데 할머니 이 중백이가 날 안 찾아와요. 나랑 안 놀아요. 그리고 천자 왕이죠. 왕. 그래서 중백이가 감옥에 갇힙니다. 노여움을 사서요. 감옥에 갇혔어요. 한편 각 도의 제후들이 천자께 뭔가 여쭤봅니다. 제나라 왕이 반의를 두어서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려 나오니 사신을 보내셔 칙지를 내려 문제하시고 그 기밀을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제나라랑 싸우고 있나 봐요. 지금 여기 나라랑 제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그때 제나라가 막 장사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명령을 내려서 죄를 물어보세요. 너 이거 죄 임마, 너 이거 이런 죄 지었잖아 라고 문책을 하시고 그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했더니 상이 근심하십니다. 자, 천자와 상이 같은 인물이라는 거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군주가 아까 전에 상한테 이 중백이가 나랑 안 놀아줘 라고 일렀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앞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다시 계속 붙여야 돼요. 앞으로.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하. 얘가 야 씨 지금 여기다가 제 나라에다가 사신 보내야 된다. 누구 보내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쭙습니다. 주연 승상이 있습니다. 태후께 여쭤보는 거죠. 승상이라는 직책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왕 바로 밑에 총리 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백의 죄를 사해 문제하라 하고 중백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나라를 문제하는 거겠죠. 지금 이거 문제하라 그랬잖아. 어디 갔어? 문제하시고 지금 여기에 제나라로 보낼 사신 누구 하라는 거예요? 중백이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중백이를 이제 다시 꺼내서 야 너 제나라 사신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소절을 만리 노국에 실어보내어서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야? 승상이 이 태후한테 어떤 꾀를 낸 거냐? 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백은 제나라 사신으로 보내고 오소절은 또 노국에다가 보내서 후궁을 삼게 하래요. 그러면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세자도 절색을 얻는다. 자, 그래서 군주의 일신도 편하대. 그 다음에 노국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한대. 예쁜가 봐요, 오현효 씨가. 어찌 개교가 기특치 아니를. 기특한 개교 아닙니까? 해서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듣습니다. 얘네가 이 주연 승상이 하는 말을 듣고 오 괜찮은데? 그래서 아주 절묘했어요. 승상은 대충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서 이거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주연 승상이 뭐라 그러냐? 하교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 아침 회의에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국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신한 대신은 보내야 된다. 어떤 신하를 보내야 되는데 반드시 천조를 욕먹이지 않고 후한을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신하를 보내야만 이게 지금 우리 조상들, 왕 조상들을 다 욕먹이지 않고 후환을 얻게 할 테니까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십니까? 해서 상이 뭐라 그러냐? 나도 생각이 또 그래. 나도 지금 제대로 된 애를 보내야 될 것 같아. 니네들이 한번 추천을 좀 해봐. 그래서 내 근심을 좀 덜어줘. 그랬더니 주연이 다시 뭐라 그러냐면요. 감옥에 있는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일에 적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신으로 임명해서 보내면 마땅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습니다. 이 왕이 원래 이중백이를 괜찮게 여겼던 거야. 그런데 이 군주랑 결혼 안 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것 뿐이지 애는 괜찮게 여겼던 거야. 그래서 야 좀 결혼 좀 해. 그때 싫어요 저 여자 있어요. 그때 그래 야 너 감옥 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애끼는 새끼인데 어떡하지?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면합니다. 그다음에 상서를 복야에 승품합니다. 그래서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습니다. 상서 여태 나왔던 거 오상서밖에 없는데 근데 오상서는 심지어 등장도 안 했어요. 아까 전에 시랑의 꿈속에 나타난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호칭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서가 누군지도 그러면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양형을 사면해서 그 형벌을 사면해가지고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라고 할 수 있다. 태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한 거야. 그냥 왕도 눈치 깐 거죠. 이거 태후가 시킨 거구나. 그래서 오케이 뭐 용인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사신으로 보내야겠다. 승품하신 처자는 태후가 생각한 거랑은 관련이 없대요. 자, 사신으로 삼은 거는 태후를 용인한 거지만 품계로 올려준 거는 태후가 아까 전에 주연이 태후한테 이런 계교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품계로 올려주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상이 갑자기 야, 너 엄마 감옥에서 나와. 너 품계 올려줄 테니까 사신으로 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품계 올려준 건 갑자기 왜 한 거야? 태후의 발언과는 관련이 없어요.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층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오상서가 아니라 중백의 품계로 올려준 거였고요. 그럼 중백은 원래 뭐였냐면 얘는 상서 직책이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야라고 복야의 승품하선 이제 밤에 잠깐만요. 상서를 승품을 한 거예요. 상서라는 품계를 준 거죠. 그래서 상서라는 품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계를 또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 페이지가 날아가는데 잠시만 제가 끊고 페이지를 확보해드린 다음에 수업 진행할게요. 자, 계속해서 수업 진행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왔는데요. 이제 3위 사은태조하니 감사하다 하고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이제 또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야 한다니. 너를 만리타국에 보낸다. 만리타국에 보내는 가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중백이에요. 이 착잡한 마음을 어떻게 참으란 거야? 그래서 상서가 모친을 위로합니다. 상서가 중백이죠. 모친이 누구예요? 신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요. 보세요. 중백이가 신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부인이 엄마인데 중백의 엄마 신부인 자친으로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너무 슬프지만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내 운명은 하늘이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군주가 만든 일입니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저를 사신으로 한 것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다. 주연과 태후의 계교다. 그래서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에 틀림없이 오씨를 참살할 뜻이다. 오씨를 참살할 뜻이니 어찌 분한치 않으오리까. 군수가 제가 출행하기 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 집 안에서의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신부인이 엄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군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할 만한 이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어디 갔어? 여기. 저 앞에. 여러분들한테는 왼쪽 단락에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위에서 한 15번째 줄 되는 데 있죠?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지금 부인하고 신랑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이 중백이와 현요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 쟤네가 결혼하면 분명히 죽을 테니까 군주랑 차라리 친하게 지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뭘 알 수 있냐. 신부인하고 지금 실랑이 중백의 부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천자가 이 둘을 시켜가지고 이 둘을 불러가지고 우격다짐으로 결혼 날짜를 잡았었던 거죠. 물론 눈치껏 이거 알 수 있어요. 중백이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상이 얘네 둘을 불러놓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건 얘네 둘이 중백의 혼인의 날짜를 정할 수 있는 부모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앞으로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군주가 이런 일을 꾸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는 이유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고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에 틀림없이 오씨를 보내버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군주는 내가 나가기 전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올 거다. 억지로라도 남편이니까 얘가 지금 남편이잖아. 뭐 군주가 지금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있어 라고 해서 얘를 사신으로 보내버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법도에 따라서 나와서 아이고 잘 다녀오시오 내 남편 이런 식으로 한번 얼굴은 비춰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군주는 원래 병이 있다 그러고 그전에는 핑계대고 안 나왔었대요. 그래서 정보모를 보내서 가색을 살피려고 하니 보모가 이 상선의 집에 와서 가색을 살핍니다. 이 상선의 집에 와서 뭔 일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사람마다 반가워해서 별로 이렇게 막 손살에 치지 않았대요. 사람마다 다 보모 반겨줬대요. 그래서 보모가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기뻐한 거예요. 저희들의 작용이 뭐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주연과 태후의 계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지금 제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는 게 주연하고 태후가 꾸민 일이잖아요. 군주도 동의한 거고요. 그거를 아마 얘가 모르는 거지 않을까. 지금 얘네 집안에서 모르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모가 생각하고 기뻐한 거죠. 그냥 얘네가 나를 반겨주네. 나는 이쪽 편인데 얘네가 나를 반겨주네. 그러면 얘네는 지금 우리 쪽에서 너를 저울로 보내고 얘를 제낀다라는 거를 니네가 모르는구나 라고 보모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한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서 숙부께 배우러 가 계시더이다. 자, 기미를 모른다. 아예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모가 사실은 오히려 속고 있는 거죠. 보모는 계략을 모른다 생각해요. 상서 일가가 이 군주와 태후의 계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군주는 궁에서 나가고 싶은데 상서한테 혼날까봐, 자기 남편한테 혼날까봐 못 나간 거예요. 남편이 또 뭐라 할까봐.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 둘이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멀리 다녀와야 하므로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다. 나와야만 해요. 가서 남편 인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당시의 법도니까. 또 상사 일념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어쨌든 마음속에 또 그 맺힌 게 있어서 다시 보러 가자 해서 상서 부중에 나왔다. 상선의 집으로 간 거죠. 가중에 상하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히 여겼다. 싫어한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집안에서는 지금 얘네가 뭘 꾸미는지 알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얘 온 거에 대해서. 이 뒤에 어떤 갈등 관계가 전개되는지 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물 관계도는 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5번부터 올라옵시다. 군주는 중백의 질책을 염려했어요. 그러나 중백이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얼굴을 비쳤죠. 그래서 요 집 사람들이 아유 그래 너 위대하다 아유 하면서 막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위대하다고 해줬죠. 4번 승상주연은 중백의 사면을 건의했어요. 맞죠? 승상주연이 중백의 사면을 건의합니다. 물론 품계로 올리는 걸 건의한 건 아니지만요. 상은 그걸 수용한 다음에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그죠? 3번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야 된다는 승상 주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이거는 그 부분 발췌만 딱 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신랑은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부인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인은 현효가 그냥 과부로 사는 게 차라리 죽진 않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런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요. 현효도 거기에 어쨌든 동의하고. 중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상은 강제로 혼인 날짜를 정했고요. 그렇죠? 자, 요거는 아주 세밀한 사실관계를 따져달라는 거예요. 부인의 말에서 현효가 동의를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부분을 읽어달라는 거니까 세밀한 디테일을 좀 읽어달라는 문제였었고요. 32번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골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그냥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겠지만 앞뒤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입니다. 기역 부분은요, 맨 첫 번째 문단에 천상신선 아니면 수룡비룡처럼 느껴졌다. 이거 중백이가 너무 멋지게 느껴졌다는 거겠죠. 중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정보를 구해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니은 신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합니다. 아, 왕이 강제로 군주와의 지금 결혼 날짜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지금 탄식하는 부분이죠. 상의 명령을 받은 신랑의 반응이며 너네 결혼해, 빨리 결혼시켜 라고 했던 신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3번 디귿 어디 갔어?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죠. 3인이 사은퇴조하니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그런 처지에 처하게 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지금 네가 멀리 만리 타국까지 가버리게 생겼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나서의 반응이며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 맞고요. 4번 리을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저기 B 단락 아래 4줄 아래 내려가면 대희한 부분이 있어요. 보모가 기뻐했던 부분이죠. 상서 과정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 맞고요.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숨은 속내를 알지 못해요. 상선애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착각하죠. 쟤네 우리의 개교를 모르는구나 라고 보모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5번 미음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 뭐냐? 괴로워하고 무의히 여겼던 거. 상하의 반응 맞고요. 그 다음에 본심을 감춘 언사. 억지로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본심을 감춘 말로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락 A와 단락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적절한 선지만 딱 볼게요. 1번이죠. A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제시된 제안 뭐예요? 이 주연이가 제시한 제안이었어요. 이 중백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사신으로 보내자라는 제안이었고요. B에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이 중백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거 아마 나 보내놓고 오소절을 제끼려는 걸 거야 라고 해서 숨겨진 의도가 분석이 당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립니다. 그렇죠? 공적 권력 왕 쪽 이야기, 사적 관계 결혼 이야기죠.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 지금 중백이가 처했던 상황이고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주랑 결혼을 했죠.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이제 뭐 감옥에 갇힌다든가 했던 것, 그게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애정이 실현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5번부터 올라올게요. 중백이 제국의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중백과 현효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맞는 거죠. 4번 승상 주연이 중백을 소임에 적합한 자로 평가했어요. 주연이 상한테 제대로 된 신하를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상이 야 추천 좀 해줘 그랬더니 주연이가 그 중백이 있잖아요. 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적합한 자로 평가했던 것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인 목표, 그쵸? 얘네 둘의 사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거, 오소저 제끼기, 그리고 공적 명분이 부합하는 상황, 제 나라에 보낼 똑똑한 신하라는 그게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거고요. 3번 부인이 언급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 그쵸? 일단 둘이 결혼하면은 얘 분명히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얘가 과부가 되더라도 혼자서 좀 일신 조용히 있는 게 그게 생존을 우선시한 거죠.
다음 2번.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저의 위험도 패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이죠. 우격다짐으로 날짜를 정했던 그 부분. 바로 밑에 신랑과 부인의 대화인데요.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줬다. 그렇지 않죠? 개인 간의 혼약을 우위에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파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위에 뒀어요. 그래야 사니까. 네. 그래서 이 생존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 중에 뭐가 생존을 우선시했던 거냐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1번 문제.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보기 없어도 풀 수 있긴 했어요. 1번 문제. 군주가 태우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이 중백을 불러서 혼인하라고 한 것은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관계에 개입하는 결과. 맞는 이야기죠. 자,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가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나와 해설한 이유는 굉장히 쉽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인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고요. 인물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갈등관계를 통해서 파악한 거고요. 호칭만 연결하려면 하면 안 되고요. 갈등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심지어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사실 파악 못해요. 뒤에서부터 계속 정보를 위로 앞으로 다시 덮어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고전소설을 두 번 읽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보가 해결이 당연히 안 돼요. 이거 뭐지? 물음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물음표로 평가원에서 제시하잖아요. 저 뒤에서 인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제시를 할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넘기세요. 그냥 쭉 넘기고 쭉 읽어. 그리고 나서 뒤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정보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 하고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러다 보면 문제의 선지에서 대충 눈치챌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낚아낼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거의 이해도 안 된 첫 번째 읽은 상황에서 거의 이해 안 되는데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선지도 안 읽히네. 그럼 선지의 정보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 이거 불가능해요. 본문을 한번 쭉 읽고 다시 뒤쪽에서 얻은 정보를 앞에다 갖다 붙이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선지로 와야만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고전소설은요,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도록 하고요. 3월 모의고사 해설에 대해서는요, 제가 날짜가 가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